지금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행정소 완성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속도를 내고 있고 통합당 안에서는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행정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전 청문회 장면 잠깐 볼까요? 쉽게 얘기하면 적과에 내통하는 사람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앉혔다.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도 모욕적으로 받아들였고 쉽게 얘기하면은 간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간첩인 줄 알고 신고를 안 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첩이 아닌 걸 알면서도 간첩으로 몰아가면은 어떤 죄를 받는지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 2000년에 당국대 학력 정정 신청을 한 건 사실이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력 정정 신청하셨죠? 의원님, 예. 아무리 제가 청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좀 위조, 아니 겁박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는 짧게 답변을 하라고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일단 시간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본질이지.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니까 시간 지금 아니 저도 하지 마시고 의원님 전략을 잘 알아요. 답변 그렇게 모든 것을 오늘 뱉어놓으면은 그러한 것으로 위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지금 마세요. 자료제출도 저는 조선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대학 2년을 졸업하고 당국대학에 편입됐습니다. 그러한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황혜진 선임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황 기자, 방금 화면 보셨지만 네. 하태경 의원도 쌈딱이라고 알려진 분인데 약간 당황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좀 국면을 잘 끌고 갔죠. 예. 잘 넘어갔는데요. 보셨지만 저 내용 뭐 언론 보도에 많이 났지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예. 단국대를 편입해서 단국대를 졸업한 걸로 돼 있는데 하태경 의원 주장인 즉슨 그 당시 광주교대는 지금하고는 달리 2년제 대학이었죠. 예.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는 건데 단국대학에 편입하려면 5학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4학기밖에 못 다닌 거잖아요. 네. 광주교육대학은 2년제니까. 그러니까는 거기를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조선대를 졸업했다고 뭐 조선대를 뭐 5학기까지 다녔는지 네. 그렇게 서류를 가짜로 꾸며서 단국대를 들어서 졸업했다라는 주장이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2000년에 김대중 정권 시절에 뒤탈이 날까 두려워서 그걸 고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박지원 의원 주장은 하태경 의원이 1968년생인데요. 네. 저 일이 일어난 게 1965년이에요. 55년 예. 전 얘기인데 하 의원 태어나기도 전 일인데 자기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 모른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광주교육대학 졸업하고 그걸로 단국대학 들어서 졸업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학적 문제는 학교에 물어봐야지. 학교에 물어보지 왜 나한테 거기서 물어보냐 이거죠. 서류가 어떻게 예. 잘못돼서 그렇게 예. 됐는지 자기는 알 바가 없고 예. 그건 단국대학교에 물어봐라. 나는 예. 학적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다. 예. 라면서 하태경 의원 태어나기도 전에 55년 전 얘기고 뭐 다른 의원들이 옆에서 편을 들어요. 민주당이 55년째는 지금하고 달리 대학 행정이나 이런 게 다 어수선하고 그럴 때라 예. 뭐 지금하고 다른데 지금 잣대로 그렇게 제 갖고 될 일이냐 그게 뭐 큰일이냐 공직생활 30년 동안 문제가 안 됐는데 뭐 그러냐 그러면서 공격을 여러 차례 했는데 하여튼 잘 넘어갔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예. 저 정도면 수비를 잘한 편이에요. 근데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주호영 네. 통합당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적과의 내통.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박지원 후보자가 굉장히 모욕적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김경엽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걸 쉽게 말하면 간첩이란 얘기인데 예. 아까 원희룡 지사도 비슷한. 그렇죠. 예. 그러면서 박지원 후보 얘기는 모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나서서 뭐 야당 원내대표가 아무리 야당이지만 할 말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본인도 그 이후로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말을 한 다음에 더 이상 확대를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막 그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대북 송금 사건 있었죠. 6.15 정상회담 전에 김대중 대통령 정권 시절에 그 당시 5억 달러를 북한의 경제협력 자금으로 주기로 한 네. 문서가 있고 거기에 박지원 그 후보자의 사인이 있다라는 네. 주장을 들고 났어요. 문건을 흔들면서. 그 문건이 어디서 나온 문건인지 모르겠고 사인한 네. 기억도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부인을 해서 그걸로 이제 더 이상 쟁점은 확대가 안 되는데 어찌 됐건 단국대 얘기는 너무 오래된 그 옛 네. 시절이고 그 시절 살아온 분들은 또 그 당시는 다 대학 경쟁이라는 게 좀 엉성하고
그런 시절이라 황 기자 보시기엔 큰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죠. 예. 사실 그리고 1965년 되면 사실 대학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저희 그 대학 행정도 어선하고 수기하고 뭐 그 당시에는 사실 뭐죠 이렇게 한일에 대한 반대 시인이 뭐 예. 출퇴하고 대학을 제대로 못 다니고 졸업한 예. 뭐 그런 일도 많고 그랬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걸 따지기에는 좀 사안이 좀 작아 보이고 이렇게 파괴력은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후보자 본인은 국정원장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약간 포부를 밝혔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남북관계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의 정조이고 자기가 굉장히 비난 발언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지금 굉장히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그동안 남북 관계에서 해온 일들을 높이 평가해서 일을 맡겨보겠다는 걸 네. 생각해서 받아들였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 박지원은 이제부터 사라지고 자기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연이 있죠.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할 당시에 대북송금 특검으로 유죄 판결을 네. 받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예. 내곡동에다 묻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예. 그런데요. 그 정치 구단 뭐 이거 박지원 후보의 어떤 오랜 별명 아닙니까 이제? 근데 이 정치 구단이 비판하는 쪽에선 정치 구단이라니까 저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장난칠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들을 표명하는 것 야당들이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많이 예. 했는데요. 예. 정치구단 박지원이 어떻게 정치를 외면하겠느냐. 예. 그리고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에서 마지막 국정원장 같은데 임명되면 예. 대선이 있다. 대선 때 뭔가 국정원장이 영향력을 미치러 예. 쉽게 말해서 정치 공작 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추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는 이미 그런 시대가 지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확고하게 국정원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방침을 예. 정했고 전임 서훈 국정원장 시절에도 철저히 지켜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정치 개입한 거지 국정원을 이용하고 자기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고 정치를 잇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예.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정수도요. 네네. 민주당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오늘 2시인데 예정에 우원식 그 원내대표가 그 지금 좌장이죠. 예. 대표인 행정수도 완성 TF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할 건지 또 이걸 어떻게 더 진행을 할 건지 야당은 어떻게 설득할 건지 등등 얘기를 쭉 하고 뭐 충청권 지역 지방 돌면서 또 권역별 회의도 개최하고 예. 의견도 듣고 이런 얘기 듣고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원식 원내대표. 이게 서울 공동화 얘기 또 수도권에서 상당히 찬성이 좀 적죠. 다른 예. 지방에 비해서는 뭐 당연할 겁니다. 이게 서울에 또 수도권에 별로 유리하게 보이지 않는 정책이니까 뭐 수도권의 경제적 가치나 가치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상당히 수도권에서 예. 그런 우려하는 여론이 있는데 세종시는 행정수도, 서울은 뭐 경제수도, 예를 들어서 뭐 예. 워싱턴 DC 미국, 그다음에 경제수도인 뉴욕, 또 뭐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뭐 북중국 같은 경우 베이징과 상하이 이런 식으로 서울의 그런 경제수도로서의 위상을 지키는 그런 안을 논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수도권에서 사실 반발 여론이거나 반대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뭐 진행이 쭉 되면서요. 예. 그리고 오늘 뭐 여론조사. 예, 네. 예. 이게 지금 YTN에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이게 집값과 그렇죠. 관련해서만 물어본 거죠? 그렇죠. 예. 딱 한 가지 이게 예. 지금 행정수도 이전하면 수도권 집값, 서울 집값 안정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라는 예. 의견인데요. 의외로 공감한다가 40% 정도고 적진 않지만 과반이 훨씬 안 되죠. 예. 공감하지 않는다. 이거 수도권 집값에 별로 안정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54인데요. 예. 저 전체에서도 서울은 69%예요. 69%. 예. 그러니까는 아마 지금 이게 부동산 정책에 계속 뭐 20몇 번이라는 얘기도 있고 불신. 네, 뭐 예. 김현미 국토장관은 4번이다 이런 얘기 주장하는데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그 시민들이 수없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깊은 불신을 갖고 있어서 특히 불신과 어떤 교육 효과. 그렇죠. 그리고 예, 학습 효과가 예.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되겠어라는 그 불신이 아직도 있어요. 특히 서울이 69%인 걸 보면 불패였으니까요. 그런 그렇죠. 예, 그런 학습 효과가 당연히 어느 부분 행정수도를 있겠죠. 예. 옮겨도 수도권 집값이 그렇게 떨어질까 안정될까 그런 데에 대해서 근데 저게 굉장히 분명한 의심이 있는 거는 거죠. 옮겨야 한다 안 한다에 대한 조사는 아니죠. 그렇죠. 저건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 집값이 떨어질까 예, 어떻게 보느냐 어떨까? 이거고요. 그렇죠. 행정수도를 예. 옮긴다고 하면 예. 옮겨도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54%고 서울은 69% 그러니까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지금 깊다는 걸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값과 지지는 아까도 여쭤봤지만 다른 문제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야당의 스탠스도 좀 곤혹스러운 건 계속 좀 스텝이 엉기는 것 같습니다. 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예. 비상대책위원장 통합당 예.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되도록 말려드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말려든다라는 거죠. 말려든다. 예. 깔아놓은 그 프레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도 이거를 발로 차버리자니 굉장히 위험하고 올라타자니 그것도 찝찝하고 그런 상황이 진퇴양난에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쉽게 말해서 행정수가 옮겨가면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사실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시설 좋아지고 집값 단가 모르고 뭐 거기 굉장히 좋아지겠죠, 수도니까. 그 지역의 통합당 의원들 정지석 의원이 이제 대표적인 찬성했죠? 출정권 예. 주자인데 이 전제를 많이 달았어요. 이게 지금 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심 떠나고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으로 민심 떠나고 그러니까 이거 넘겨보겠다는 그런 꼼수고 그런 건 분명히 알지만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끌고 와서 하자. 이게 대선 때까지 가는데 이걸 그냥 반대하면 충청도 표심이 다 돌아가고 사실 충청도 의원 다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선거에.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끌고 와서 적극적으로 논해서 대안을 만들고 프레임으로 전환하자 그래서요.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충청권 의원들은 또 저렇게 나오고 있고 네. 스텝이 엉키고 있는데 근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곤란하니까 말려들지 말라 그런다고 이게 또 말려들지 않을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거대한 이슈를 그러면 언급을 안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피해갈 수 없는 이슈고요. 예. 지금 아직 전열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스텝으로 계속 갈까? 그럼 예. 어느 선에서 뭐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건데 자 보십시오. 수도권 의원이 별로 없잖아요. 통합당에. 예. 그리고 대부분 다 충청권 이남, 그렇습니다. 예. 영남 의원들인데 지방에선 다 그게 예를 들어서 경상도로 안 오고 부산으로 안 오고 대구로 안 간다 하더라도 충청도까지만 온다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에 그 집중된 것이 많이 사라지고 지방도 덕을 보고 예. 분권 효과 예.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찬성률이 많고 그게 다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저걸 계속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생각을 하겠죠. 적절한 어떤 스탠스를 찾기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야당으로서는. 그리고 야당으로서 예. 이런 것도 있을 예. 겁니다. 저게 지금 개헌론 있죠. 예. 그다음에 국민투표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민주당이 무조건 그 모든 게 다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4년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때도 국민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 이런 걸로 이렇게 좌초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과 야당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통합당이 의견을 내면서 힘을 발휘할 통합당이 입지가 굳어질 혹은 그 통합당으로 지렛다고 올 국면이 있는 거죠. 예. 그걸 보는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여당으로서는 악재랄까요? 어떤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어떤 그 상황에서 그렇게 기회를 살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는. 예를 들면 네. 이해찬 대표 발언도 상당히 어떤 여론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천박한 도시 서울. 어떻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초선 의원들한테 그 입조심을 많이 시키고 네. 진중하라고 말씀을 많이 했죠. 그런데 본인이 사실은 뭐 이해찬 대표 취재를 오래 한 기자들은 알지만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리고 아주 뭐랄까 언론의 비판 그런 거에 좋게 말하면 연연해하지 않고 나쁘게 말하면 좀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 그 1980년대 정치 입문 이후로 보수 언론에 굉장히 시달렸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불신도 깊은 적대감이 좀 있죠. 있어요. 예.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런데 저 발언을 잘했다고는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그 진위를 봐라. 사실 뭐 그렇게 앞뒤를 따지고 보면은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개발 과정에서 한강변이 전부 아파트만 들어서서 뭐 스토리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냥 다 아파트값만 얘기하는 그런 도시인데 이게 천박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의미라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듣는 사람 또 서울 시민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리고 서울시장이 9년 동안 누구였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가장 표 많이 받은 게 누구냐 어느 당이냐 이런 얘기도 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뭐 그래서 뭐 공보국이나 뭐 의원들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수습을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반응이고 불가하죠. 아까 황 기자 말씀하셨지만 논리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저런 단어는 단어 하나가 주는 감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기분이 나쁘죠. 들으면 사실은.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뭐 항상 저런 말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네. 볼까요?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대상으로 정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춘천에서 열린 민주당 강원도당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당대표 후보자들의 연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왜 당대표 선거에 나섰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지금이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렵습니다.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더구나 지금 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 뒤뚱뒤뚱하며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곧 거대 여당으로서 첫 정기국회를 맞아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나섰습니다. 벌써 여러 가지 저희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저께 보도된 일부 언론의 그런 자료에 의하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저희 당한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상황을 우려합니다. 우선 기존 우리들에게 적대적 언론으로부터 바로 레임덕이다 뭐라고 하면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어낼 겁니다. 11개월 이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여러 가지 위험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 3개월 후에 치러질 전국 동시지방선거 역시 어려워질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들이 치러야 될 이 당대표는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의 선택이야말로 당의 운명에 중요하다. 그래서 중간에 선장을 바꾸면 안 된다.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당,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을 만드는 일에 젊음이 약점이 됩니까? 국민과 소통을 통해 얻은 해답을 두려움 없이 실천하는데 꼭 연륜만이 정답입니까? 새로운 시대를 상상하는데 과거 경험만이 토대가 됩니까? 세대를 교체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모든 세대가 함께 시대를 교체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두려워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대를 교체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자, 보셨는데요. 네. 박주민 의원은 세대 교체를 들고 나왔고요. 근데 역시 쟁점은 7개월짜리 당대표냐 아니냐 이 부분에 더 쏠리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김부겸 전 장관이 네. 계속 김부겸 후보가 그 점을 계속 가지고 얘기를 하죠. 점잖게 공격하는데요. 계속 네. 지금 그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김부겸 후보도 그렇고 선거 총선 앞선 3개월 만에 여당과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시작하면서 그래서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될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진단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는 그래서 책임 있는 제가 나섰다. 총리하고 선거대책위원장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대책위원장을 하면서 국정에 쭉 관여하고 중요한 일을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책임 있는 사람이고 아마 뭐 직설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국민이 보기에 이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이낙연 전 총리로 보는 것 같은데 자신으로 보는 것 같은데 유권자 당원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가지고 7개월이지만 책임 있게 하겠다. 그 7개월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코로나 위기, 정권 부동산 문제 이런 또 박원순 시장 문제 등등으로 굉장히 지금 선거 이긴 당 답지 않게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럴수록 자기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7개월이라도 중요한 시기에 하겠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김부겸 후보는 이렇게 어려운데 4월 재보궐선거 앞두고 선장이 내려버리면 어떡하냐 하느냐. 자기는 계속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주민 의원은 좀 독특해요. 지금 주장하는 게 세대 교체하고 시대를 전환하겠다는 건데 그 앞에 쭉 보면 지금 연설문에는 없지만 지금 본 육성에는 없지만 저 얘기를 했어요. 그 뉴딜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국회뿐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회 세력, 시민 세력 여러 가지 세력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지지 기반을 굳혀가지고 뭐랄까요 이렇게 새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정말로 주류 세력으로 굳힐 수 있는 그런 시대 전환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같은 젊은 세대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죠. 예,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지금 아직도 대세로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 거죠? 이낙연 의원의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 내부 의원들이나 들어보면 역시 그래도 이낙연 대세로는 큰 흔들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도 해요.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해서 좀 그래도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 표를 누구 표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김부겸, 이낙연 둘이 뻔한
판이 좀 재밌어졌단 말입니까? 너무 이렇게 예. 재미없고 뻔하고 예. 이낙연 대선으로 심각하게 흘러갈 뻔했는데 젊은 박주민 재선 의원이 나와서 판도 흔들고 뭐 새로운 여러 가지 좀 참신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선거전이 좀 재밌어지기도 하고 활기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박주민 의원이 꽤 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는 예. 의원들도 있어요. 초선 의원들이 좀 밀어주지 않겠나 예. 젊은 의원들이. 그래서 김부겸 후보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낙연 후보의 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은데 예. 그 거기를 중에 잠식할- 일부가 예. 박주민 후보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 쪽 표가 좀 줄고 뭐 김부겸 후보 쪽 표는 그래서 크게 안 약간 변할 거다. 균형이 맞아서 선거판이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 얘기죠. 근데 그래서 예. 김부겸 후보 쪽이랑 이낙연 대세론보다는 김부겸 후보가 좀 더 유리해져서 예. 그 전보다는 좀 선거판이 재밌어졌다라고 예. 주장하거나 분석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데 선거판이 재미없어서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너무 표가 안 나와서 간신히 이기면 그 또한 상처죠. 예. 대세론에 이렇게 흠집이 나면서 실체 별거 아니지 않는가 이런 예. 그 흠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너무 많이 이겨버리면 예를 들어서 김부겸 후보가 너무 턱없이 표를 적게 얻고 치면 예. 당내 영남 세력 또는 당내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의 상심이 크고 예. 그래서 이게 대선 때까지 너무 당의 상처가 되고 분열의 씨앗이 되고 별로 좋지 않다, 소외감을 느끼게 김부겸 되지 후보가 않겠느냐. 어느 정도는 표를 그래서 얻어야 한 좋다. 40% 정도 예. 김부겸 후보가 얻어지면 예. 당내에서 영남 후보들의 그 역할론 또는 영남 세력의 역할론도 있고 당내 영남 세력의 그런 체면도 살고 예. 지나치게 영원한 대결로 가서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이런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낙연 후보건 김부겸 후보건 간에 본인이 한 사람은 영남 출신, 한 사람은 호남 출신 그리고 그 지역에 지지 기반이 있고 이런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뭐 그것이 영원한 대결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판이 그렇게 벌어진 걸 원하지 않거든요. 예. 어차피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힘을 합쳐서 선거전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아슬아슬하고 좀 미묘한 면이 있죠.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한 40% 정도 나오는 게 민주당 전체에서는 딱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시간은 다 됐고요. 짧게 서울시장하고요. 네. 그 부산시장 공천 문제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일단 민주당으로서? 수면화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재명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가 발언 이후에? 예. 발언하고서 뭐 좀 시끄러웠다가. 상당히 예. 이낙연 전 총리가 상당히 세게 얘기했죠. 그런 예. 얘기는 그때 가서만 되지 뭐 벌써 이렇게 벌써부터 하느냐? 분란을 일으키냐는 어리석은 얘기다라는 뉘앙스로 이재명 얘기했는데 지사도 한 발 물러섰고요. 이재명 예. 지사도 주장이 아니고 예. 현직 지사가 예, 그런 의견이다. 얘기를 예.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예.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접었죠. 그래서 예. 그 문제는 일단 당내에서는 일단 물 밑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